직장을 잃은 뒤 나는 올해 추석에는 선물을 준비할 수 없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들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추석 저녁 며느리 수지는 내 손에서 접시를 빼앗아 들었다. 우리한테 선물도 없는데 음식은 같이 못 드시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현관문에 붙은 종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계약 해지 통보서. 그 집의 건물주가 바로 나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을 테니까. 그날 나는 아들 준호의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다. 손에는 빈 젓가락만 들고 23명의 친척들이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추석 명절에 68살의 노인이 가족 앞에서 그렇게 모욕당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김수진 씨는 자신이 사는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평범했다. 12년째 다니던 종로의 보험회사에서 일했고 적당히 모아둔 저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고 정칭, 이 모든 걸 지탱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는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었다. 그 소식을 준호와 수진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위로했지만 속은 달랐다.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다 힘들잖아요. 수진의 미소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했다. 그때 나는 말했지. 올해는 추석 선물 못할 것 같다. 그 말이 그렇게 큰 시험이 될 줄은 몰랐다. 추석 전날 저녁 수진의 아파트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완벽한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가위 테마의 식탁보, 은은한 조명, 와인잔, 그리고 보기 좋게 차려진 송편과 불고기. 나는 늘 그랬듯 식탁의 한쪽 끝, 거의 아이들 자리 옆에 앉아 있었다. 대화는 내 옆을 지나쳤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준호는 이번 달에도 성과급 받았대요. 지수는 태권도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그들은 내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들의 말 사이에서 나는 투명한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내가 접시를 정리하려 일어났을 때 수지는 손으로 내 앞을 막으며 웃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요즘은 힘드시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 순간 그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준비한 사람들만 누리는 날이에요.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즐거운 추석 보내라.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다. 밖은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집 안보다 훨씬 깨끗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노트북을 켰다. 한빛건설, 부동산 관리 시스템, 자동 로그인된 화면에 내가 보유한 11개의 임대 자산 목록이 떴다. 그중 하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오피스텔, 입주자, 김준호, 김수진. 그들은 3년 전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냈고 단 한 번도 연체가 없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 집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걸. 선물은 없지만 교훈은 주겠어. 나는 계약서 하단에 갱신 거절 버튼을 눌렀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그 빛 아래서 나는 비로소 다시 내 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이 바로 내가 될 줄은. 3년 동안 나는 월세를 시세보다 40%나 낮게 받았다. 그 차액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한 푼의 고마움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베풀어온 선물이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나를 향해 돈 관리를 잘하라며 훈계하던 며느리가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내 손으로 꾸민 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그들이 강남의 학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한빛 자산운용이라는 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그 집을 매입했다. 아들은 자신이 회사 동료의 소개로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믿었고
며느리 수지는 자신이 발품을 판 덕분에 꿈의 집을 찾았다고 자랑했다. 3년 동안 나는 그들의 요정 같은 후원자였다. 하지만 동화는 언제나 끝이 있다. 추석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서류를 모두 꺼내놓았다. 임대차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집 수리비 영수증까지. 내가 그들에게 베푼 금액은 총 9천만 원이 넘었다. 추석 선물 한 번 없다고 무시한 며느리가 사실은 내 도움으로 가장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게 웃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 관리인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님, 논현동 아파트 점검 일정 좀 잡읍시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가요. 드디어 공개하시는 거군요. 그래요. 이제 날 때가 됐죠. 점심 무렵 나는 가장 좋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와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나섰다.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보는 사람은 한눈에 알 수 있는 품격이었다. 2시에 정확히 도착하니 박 실장이 클립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죠? 6개월 전부터 준비됐어요. 우리는 함께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다. 현관 벨을 누르자 아들 준호가 문을 열었다. 수염이 덜 깎인 얼굴에 피곤한 눈빛. 그는 나를 보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박 실장이 자연스럽게 나섰다. 김준호 씨, 저는 한빛부동산 관리의 박 실장입니다. 오늘 정기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신 김미정 씨입니다. 소유주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월세 사시잖아요. 박 실장이 클립보드를 넘기며 말했다. 계약서상으로 이 건물은 2021년 10월부터 김미정 대표님 명의의 법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수진이 나왔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 나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우리 집주인이래. 준호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에요. 네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꾸며준 벽지도 내가 고른 색이죠.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 일은 몰라요. 누가 진짜 가진 사람인지, 누가 꾸며낸 사람인지. 나는 클립보드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 점검 시작하죠. 그 집의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일자리 잃고 나서 추석 선물 못한다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에게 말하는 건지 내게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나는 코트를 벗어 현관 옆에 고가구 의자에 걸었다. 그 의자, 사실 내가 고른 거였다. 이 집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나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사는 걸 선택한 거야. 선물 못한다고 말한 건 그 말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일까 보고 싶어서였어. 회사에서 잘린 건 사실이지만 수진아, 난 20년 전부터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단다. 박 실장은 태블릿으로 각 방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식 점검이었지만 그 기록은 동시에 법적 증거가 되겠지. 어머니, 도대체 왜 그랬어요? 준호가 물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아닌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왜 우리를 속이셨어요? 속였다고?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너희가 날 가족에서 제외할 때 굳이 싸우지 않았을 뿐이고. 그게 거짓말이라면 세상엔 침묵도 죄가 되겠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몇 년 동안 우리를 속였잖아요. 아니,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담담히 답했다. 묻지 않았으니까. 우린 어제 그 불편한 저녁이 열렸던 다이닝룸으로 들어갔다. 그 식탁도 조명도 커튼도 전부 내가 고른 것들이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2층으로 올라가자 준호가 다시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쫓을 거예요?
계단 끝에서 나는 멈춰섰다. 그건 네가 어떤 아들이 될지에 달렸지. 수진이 끼어들었다. 우릴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어요. 월세도 밀린 적 없고요. 그냥 화난다고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 씨, 착한 세입자는 보통 집주인을 가족 행사에서 배제하지 않아요. 안방 문을 열었다. 그녀가 가장 자랑하던 방. 벽지는 내가 직접 골랐다. 햇빛에 따라 은회색에서 세이지빛으로 변하는 도장색을 찾느라 몇 주가 걸렸다. 이 방, 내가 색 골랐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천장팬도 특별 주문이었지. 6주 걸렸거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가 붉어지고 다시 하얘졌다. 그녀는 킹사이즈 침대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준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 모든 걸 얼마나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나는 미소 지었다. 계획이 아니라 기대였어. 창문으로 다가가 베란다를 내다봤다. 8살 현우가 놀던 그네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바랐던 건 단 하나였어. 내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가족이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반응하길. 우린 사랑했어요. 수진이 작게 말했다. 정말 그랬어요?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다. 사랑이라면 왜 그 사랑엔 조건이 붙어 있었을까?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우린 항상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자. 언제 나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니?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 초겨울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박 실장은 마지막 사진을 찍고 고개를 끄덕였다. 점검 완료됐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끼리 얘기 좀 해볼까요? 게스트룸 점검이 끝났다. 그 방은 원래 내가 명절 때 잠시 머물 수 있도록 꾸며둔 공간이었다. 손주가 밤에 무서워 울면 달래주러 가고 아침엔 함께 송편을 빚는 걸 상상했었다. 하지만 그 방에 내가 머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박 실장이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모든 상태 양호합니다. 내일까지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박 실장님. 현관까지 배웅하던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계약 조건 바꾸실 건가요? 나는 거실 쪽을 흘깃 봤다. 준호와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격렬하게 대화 중이었다. 이번 주 안에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나가자 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준호가 일어섰다. 듣고 있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일 잘못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말투는 매끄럽고 정확했다. 마치 회사 회의에서 위기관리 발표를 하는 듯했다. 사과받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사과는 과거에 대한 거잖니? 나는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어제 일로 우리 관계의 진짜 모양이 보였어. 나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한 가족. 그건 그냥 거래야.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내가 손수 고른 조명, 벽지, 소파. 가족의 추억을 위해 꾸민 공간에서 어제 나는 손님처럼 취급받았다. 현실부터 정리하자.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 집은 내 거야. 너희는 세입자고 가족 관계는 그와 별개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가족과 좋은 세입자는 달라. 어제 너희는 둘 다 아니었지. 나는 코트를 챙기며 말했다. 이제 어떤 쪽을 선택할지 그건 너희 몫이야. 엄마! 준호가 불렀다. 우리 내쫓을 거예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나는 잠시 멈췄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무시하면 보통의 집주인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봐. 그들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서야
그들이 진짜 의미를 이해한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이랑 밤새 얘기했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 7시에 와. 그날 저녁 그들은 정확히 7시에 도착했다. 어제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수지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커피 마실래? 네,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엔 어제와 다른 진심이 묻어 있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거실은 고요했다. 나는 잔 3개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이해하고 싶다고 했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준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엄마 회사, 한빛자산운용, 서울 전역에 11채의 건물, 총 자산 가치 60억이 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아마 70억쯤 될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부자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부자는 상대적인 말이지.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고 남에게 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왜요? 준호가 물었다. 왜 이런 집에 혼자 사세요? 왜 우리가 힘들다고 믿게 하셨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진짜 너희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가 약자일 때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수진이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오늘 부동산에 문의했어요. 우리 집 시세 감정서예요. 팔면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 그거 의미 없지. 둘 다 나를 바라봤다. 왜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 집 네가 판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건 내 집이니까. 우리가 이 집을 팔 순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보증금을 활용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있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자진해서 나갈게요. 아이들한테 맞는 집을 찾을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말은 예의 바르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진짜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내 말에 수진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다. 요즘은 새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 표정부터 짓는다. 이 집을 살 때 나는 단순 임대가 아니라 분양 전세 형태로 계약을 구조화했어요.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즉, 지금까지 낸 월세 중 일부가 이 집의 지분으로 쌓이고 있었어요. 지분이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맞아요.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보수와 납입을 하면 잔액을 내고 소유권을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약 3억 8천 정도. 정적이 흘렀다. 3억 8천, 이 집 시세가 7억 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살아오며 가꿨으니까. 준호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앞으로 2년만 더 성실히 유지하면. 수진이 작게 물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손주들이 안정된 집에서 자라길 바랐으니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제야 그는 지난 몇 년의 의미를 깨달은 듯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어제 같은 일도 있었고 다 끝난 건가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2개의 서류를 꺼냈다. 첫 번째 선택. 지금 계약을 종료하고 2개월 안에 이사해. 보증금은 돌려주고 신용도 문제없이 정리해줄게. 준호는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번째는요? 2번째. 나는 다른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렸다. 새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 이번엔 시장가 기준 임대료로. 수진이 숨을 삼켰다. 시장가요? 그래. 숨은 지원금도 내 도움도 이제 없어.
이제부터 너희가 진짜 주인으로서 노력해야 해. 그녀는 서류를 빠르게 훑더니 얼굴이 굳었다. 월세가 480만 원이요? 그건 무리예요. 그럼 첫 번째 선택을 하면 돼. 그동안은 내가 도와줬지만 이제는 네 예산 안에서 살아야지. 잠시 후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가 쌓은 지분은요? 다 잃는 건가요? 아니,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건 공정하게 계산해서 돌려줄 거야. 지금 시세 기준으로 약 6천만 원. 준호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둘 중 하나군요. 작게 살든가 버텨서 진짜 주인이 되든가. 그래.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두 선택 모두엔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만약 이 집에 계속 살겠다면 이번엔 가족으로서의 관계도 새로 시작해야 해. 이젠 계산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로. 수진이 물었다. 그건 어떻게요? 작은 일부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일요일 저녁에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초대하고 싶어서 부르는 것. 명절에 선물 대신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 그게 시작이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우린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문제였지.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기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 향이 식어가던 그 순간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만약 우리가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그때 어머니는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실까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솔직히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서운할 때마다 그냥 참고 아무 말도 안 한 게 잘못이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한참 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전 늘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밀어냈어요. 그 말은 지난 수년간 들었던 어떤 말보다 솔직했다. 나는 너와 경쟁하고 싶지 않았단다, 수진아. 그저 네가 가족의 일부로 느껴지길 바랐을 뿐이야. 준호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마치 지금 눈앞에서 새로운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걸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서 이야기해. 돈 얘기 말고 진짜 가족으로서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얼마나 생각할 시간 줄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하지만 새 계약 없이 머무는 건 안 돼. 결정을 못하면 1월 1일부터는 첫 번째 선택으로 간주할게. 그들이 현관으로 향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문 앞에서 준호가 돌아섰다. 엄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 만약 우리가 떠난다고 해도 엄마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현우랑 지수의 할머니로 남아주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저려왔다. 준호야, 내가 지켜온 건 집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니야. 엄마로서의 자격이었단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두 사람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조용한 아파트의 바람소리만 남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선택은 너희 손에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 김미정 씨 맞으시죠? 한빛손해보험 인사팀의 전 과장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6개월 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날 때 받았던 퇴직금 외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네. 무슨 일이시죠? 부당해고 건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법무팀에서 몇 주째 연락드리고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부당해고요? 전 구조조정으로. 그게요, 김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내부 감사 결과 당시 인사부에서 서류를 조작했어요.
당신 자리를 자기 조카에게 넘기려고요. 그 담당자는 이미 해고됐고 회사에서 정식 사과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시간 후 나는 강남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법무팀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회사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당신의 해고는 부당했으며 당초 승진 예정이던 고객보상센터 부장, 직책을 회복시켜 드리려 합니다. 제가요? 승진 예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 상사가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 결과 당신이 잘린 겁니다.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다. 보상금과 복직 보너스입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복귀 가능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준호와 수진이 떠올랐다. 지금쯤 그들은 내 서류를 붙잡고 고민 중이겠지. 우리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일까? 그 질문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모든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답안이 내 앞에 놓인 셈이었다. 회사 문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건 인연의 시험이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낸 사람 수진.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식사 같이 하실래요? 나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엔 초대받았네. 그날 밤 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이랑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들이 어떤 밤을 보냈을지 떠올랐다. 개상이 두드리며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린 어떤 가족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밤. 그 모든 고민은 엄마가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부당해고 피해자였고 곧 보상금과 승진을 동시에 제한받은 여자였다. 즉, 내 인생의 이야기 자체가 하루 만에 다시 쓰인 것이다. 나는 문자 대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가 몇 달 만에 따뜻했다. 엄마, 우리 결심했어요. 집에 남을게요.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요. 기뻐야 할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웠다. 그들이 올바른 이유로 선택하길 바랐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준호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늘 밤에 잠깐 올 수 있겠니? 새로운 얘기가 있어.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 2시간 뒤 그들은 다시 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손을 꼭 잡은 채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한빛손해보험에서 전화가 왔어.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당해고, 내부 비리, 재임용 제한, 그리고 보상금 액수까지.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럼 엄마는 아예 찰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누군가 자리를 뺏으려고 조작한 거네요. 수진이 덧붙였다. 그래. 결국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절반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 위에 있었던 셈이지. 그들의 얼굴엔 혼란과 안도, 그리고 미묘한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의 우리로 선택하면 돼. 가짜 사정이나 오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엔 박 실장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논현동 주택에 침입이 있었어요. 어젯밤 누군가 뒷문을 부셨다고 합니다. 순간 몸이 굳었다. 준호랑 수지는요? 애들은? 다행히 집에 없었대요.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현장 보존 중이에요. 나는 옷을 걸치며 말했다.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집에 도착하자 경찰차 2대가 이미 현관 앞에 있었다. 형사는 피곤한 눈빛으로 말했다.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고 서류를 뒤졌습니다. 금품은 손대지 않았어요. 서류? 내 머릿속에 어제의 계약서들이 떠올랐다. 혹시 그 계약 관련 자료를 노린 건가?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경찰한테 들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 근데 너희는 어디야? 호텔이에요.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가 와서. 전화? 로펌이라고 했어요. 집 계약 관련해서 불법 전환 조사 중이라며 자료를 요청했어요. 형사가 내 옆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즉시 물었다.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요. 수진이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짐 싸서 나왔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잘했어. 지금은 절대 집에 오지 마.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거기 있어. 형사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계약 문서를 노린 게 분명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의 서울, 희뿌연 하늘 아래로 집의 지붕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게 바뀌었다. 직장도, 가족도, 진실도.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평온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다. 사랑도 진심도 결국 증명해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였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얀 조각들 위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그 눈 속 어딘가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며 나는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준호 씨, 지금 통화 중인 사람 좀 바꿔주시겠어요? 최유진 형사가 내게 손짓했다. 스피커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였어요. 목소리도 또렷했고 전문적인 말투였어요. 금성 로펌이라고 했고 노년층 재산사기 조사팀이라면서요.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이번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이름을 직접 언급했어요. 가족 내 금전 조작 의혹이라며 우릴 피해자로 조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형사님,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타이밍이에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한빛손해보험에서 보상통화가 온 바로 그날 밤 집이 털렸어요. 누군가 우리가 속내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조직적 사기 많아요. 노년층의 부동산을 노리고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해 법적 분쟁을 꾸며내죠. 그렇게 소유권을 빼앗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엄마,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거죠? 엄마 직장 문제도 계약 구조도 심지어 그 추석날 일까지도요. 그 질문이 가장 두려웠다. 모르겠다. 나는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야, 지금 당장 한빛손해보험의 전 과장에게 연락해서 그 보상 전화가 진짜였는지 확인해봐. 준호가 숨을 멈췄다. 엄마, 그럼 그 전화도 가짜였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 우리 가족을 오래 지켜보고 있었어. 최 형사는 이미 무정의로 지원 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사기 전담팀 요청해요. 즉시 투입. 나는 준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서랍이 뒤집힌 채로 비어 있었다. 하지만 노트북, TV, 아이들 장난감은 그대로였다. 금품 목적이 아닙니다. 형사가 말했다. 명확히 누군가 특정 서류를 찾았어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경찰 얘기 들었어요. 지금 경찰하고 계시죠? 응, 나 지금 여기 있어. 너희는 어디야? 호텔이에요. 어젯밤 이상한 전화가 와서. 전화? 로펌이라면서 집 계약 관련 불법 전환 조사라 했어요. 너무 수상해서 바로 나왔어요. 나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잘했어. 절대 집에 오지 마.
모든 게 확인될 때까지 거기 있어. 형사가 나를 보았다. 누가 내부 구조까지 알고 접근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사람은 내 재산 구조를 아는 사람이겠죠.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죠? 형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변호사, 회계사, 관리업체, 그리고 한빛손해보험 시절 내 개인 파일을 볼 수 있었던 사람. 순간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박은정 부장. 누굽니까? 제가 잘릴 때 그 조카를 내 자리에 앉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면 제 개인 정보도 주소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은정. 그 사람 이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금융사기 관련 박은정 검색 좀 해주세요. 예, 한빛손해보험 출신 맞아요. 1시간 뒤 기술팀이 도착했다. 그들이 집안을 수색하자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 보세요. 한 형사가 주방 천장을 가리켰다. 작은 카메라가 매립되어 있었다. 또 다른 카메라는 거실의 장식장 안쪽에, 그리고 하나는 식탁 위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이건 최소 2달 전부터 설치된 겁니다. 형사가 말했다. 대화 녹음기 2개, 카메라 3대, 모두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식탁, 추석날의 대화, 눈물, 분노, 그리고 진심,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 이 가족의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네요. 나는 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를 단지 속인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요. 아주 오랫동안. 설치 기술이 아주 정교합니다. 현장에 온 사이버 수사대 직원이 말했다. 전문가의 손길이에요. 약 6주 전에 인터넷 수리기사로 위장한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6주 전, 바로 그때 박은정이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다는 걸 알았던 시점이었다. 그녀는 이미 당신 가족의 디지털 생활 전체에 접근했습니다. 기술 요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다. 거기엔 은밀한 키로거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다. 계좌 내역, 이메일, 심지어 검색 기록까지 모두 감시됐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그럼 우리 통장 내역, 대출 계획, 집 문제까지 전부 본 거예요? 그래. 나는 낮게 대답했다. 그래서 한빛손해보험 가짜 전화를 그 타이밍에 걸어온 거야.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를 정확히 노린 거지. 그때 최유진 형사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박은정은 사흘 전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주소지도 비워졌고 차량도 사라졌어요.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주한 겁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보석이라니요? 2주 전 회사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요. 재판까지 지역을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형사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규모로 봐선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금융범죄수사대와 공조 중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손자 태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그 나쁜 아줌마는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 태호야. 그 사람은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린 더 이상 싸우지 않잖니?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응, 이젠 안 싸워요.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엔 경찰들이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고 수지는 서윤이를 꼭 안고 있었다. 이 집은 잠시 무너졌지만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다. 그때 최 형사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박은정 체포됐습니다. 인천의 한 호텔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게 이제 끝난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위협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치며 말을 이었다. 체포 당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은정은 부동산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노년층 자산가, 특히 가족 갈등이 있는 가정을 표적으로 삼았죠. 그럼 우리 같은 피해 가족이 또 있는 건가요? 수진이 물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4가정, 모두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이고 가족 중 누군가가 재정 정보를 노출시킨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김미정 씨,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 우연이 아닙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무슨 뜻이죠? 3년 전 논현동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중개를 도왔던 사람이 기억나시죠? 박미나라고. 나는 숨을 멈췄다. 박은정의 여동생, 박미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언니에게 고객 정보를 넘겼습니다. 김 씨의 자산 구조, 임대 계약, 가족 상황까지 모두. 나는 주저앉을 듯 의자에 앉았다. 그럼 우리 가족을 몇 년 동안 감시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박미나는 8개월 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자매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형 사기를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죠. 수지는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그럼 명절날 우리가 싸웠던 것도 그들의 계획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형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가족 간 갈등이 노인 학대 의혹으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재산 강제 이전을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만약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했다면 집을 잃었을 겁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겠죠. 태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 그 나쁜 사람들 다 감옥 가는 거죠? 그래, 우리 태호야. 이번엔 정말로 오래 가둘 거야. 형사는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20년 동안 이런 사건을 많이 봤지만 가족이 이렇게 끝까지 서로를 지켜낸 경우는 처음이에요. 나는 작게 웃었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발이 옥상 위로 차분히 내려앉았다. 이젠 정말 끝이군요. 내 말에 형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김씨. 이건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이랑 계약이랑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질문은 사실 내가 이미 수없이 되뇌어온 것이었다. 그 모든 일, 추석날의 모욕, 계약과 오해, 그리고 사기꾼의 감시, 모두 박은정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이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찢어지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무너지는 줄 알았던 우리 가족은 다시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은정이는 아주 큰 착각을 한 거야. 내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착각이요? 수진이 물었다. 돈이나 비밀이 가족을 무너뜨릴 거라 믿었던 거지? 하지만 우린 자존심 대신 진심을 선택했어. 나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서로의 아픔을 듣고 싸우되 포기하지 않았잖아. 결국엔 사랑이 남았어.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찢었다. 사각, 사각. 어머니. 준호가 놀라서 일어났다. 뭘 하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번엔 숨김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진심을 말했다. 이 집을 너희에게 줄게. 완전히. 정적이 흘렀다. 수진이 입을 막았다. 어머니, 그건 너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는 게 아니라 물려주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란 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서로 실수해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거지. 나는 그 둘을 끌어안았다. 박은정이 우리 가족을 이용했지만 결국 그녀가 증명한 건 단 하나였어. 우린 깨질 만큼 약하지 않다는 거.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문가에 서 있던 최유진 형사가 미소 지었다. 김 씨 가족 사건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덕분에 전국적으로 10건 넘는 부동산 사기가 막혔습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둘 회복 중이에요. 이 사건 덕분에 경찰청이 새 전담팀도 꾸렸어요. 모든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조용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감시 장비는 모두 철거됐고 새 자물쇠가 달린 현관문은 마치 새 출발을 상징하는 듯 반짝였다. 준호가 낮게 말했다. 우린 가짜 문제 때문에 진짜 가족을 잃을 뻔했네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잃지 않았어요. 시험 받았을 뿐이죠. 그때 태호가 색연필을 내려놓고 말했다. 할머니, 이제 매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 우리 태호가 초대한다면야.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추석에도요, 꼭 오셔야 돼요. 그럼 약속하지. 근데 할머니. 작은 서윤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로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 서윤아, 이 집은 원래부터 너희 집이었단다. 난 단지 너희가 가족의 값들 배우길 바랐을 뿐이야.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하고 비밀번호 다 바꾸고 보안 카메라도 새로 설치하자.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하자. 조건 없는 사랑, 숨기지 않는 마음으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엄마, 우리 진심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6개월 후 같은 식탁,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상머리에 앉아 직접 구운 닭강정을 아이들에게 덜어주고 있었다. 수지는 잡채를 만들며 웃었고 준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비쳤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뉴스에서는 전국 부동산 사기단 검거, 피해자 가족 12가정 복구 중이라는 자막이 흘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태호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행복하죠?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지.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손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걸. 몇 달 뒤 봄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막 구운 호빵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포장지를 뜯으며 환하게 웃고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태호가 장난감 로봇을 흔들며 소리쳤다. 할머니, 이거 봐요. 움직여요. 서윤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가진 게 아니라 지켜낸 것들이라는 걸. 모든 게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랑이었다. 돈도 집도 계약서도 아닌 매일 서로를 선택하려는 마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추석이요? 태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한 날이야. 준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난 겨울의 싸움, 오해, 그리고 눈물은 이제 작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나는 두 아이에게 송편을 나눠주며 말했다. 가족이란 건 선물처럼 포장된 게 아니야. 매일 마음으로 꺼내 써야 하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린 잃을 뻔해서야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끔
누군가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게 되지. 창밖으로 봄비가 살짝 내렸다. 나는 잠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건 기록용 영상이기도 했고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매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일이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나는 카메라를 끄고 아이들이 있는 거실로 돌아갔다. 태호가 내 손을 끌었다. 할머니, 다음엔 같이 송편 만들어요. 그래, 약속하자.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따뜻한 공기가 집안을 감싸며 한때 차가웠던 공간을 다시 채워나갔다. 때로는 누군가 우리 삶을 흔들 때 그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된다. 그리고 결국 진짜 선물은 가족, 신뢰의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집이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공짜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